저는 아내와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죠. 저는 아내를 전혀 몰랐다는 걸. 장례식 날, 정리하던 중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커피잔은 내 앞에 놔줬다. 그런 사소한 문장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한 줄. 그래도 이 사람과 살아서 참 다행이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평생 바가지만 긁던 줄 알았던 아내.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내의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말이죠. 미숙은 3일 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됐어요. 아내는 아침 식사를 차리면서 제게 잔소리를 했죠. 당신 또 혈압약 안 먹었죠. 매일 말해도 소용없네. 저는 신문을 보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먹을게. 나중에는 무슨. 지금 먹어야죠. 나이가 몇인데 건강관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소리였어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탁 내려놓고 일어났죠. 아침부터 잔소리 좀 그만해. 답답해서 못 살겠네.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산책을 하러 나간 거였어요. 뒤에서 미숙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죠. 한두 시간쯤 걷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 바닥에 미숙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오고 병원으로 실려갔죠.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출혈이라고.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시각을 물었죠. 제가 나간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대요. 만약 제가 그때 나가지 않았다면, 만약 잔소리를 들어줬다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미숙은 이틀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어요. 미숙의 친구들, 제 옛 동료들, 친척들, 모두들 오셨죠. 딸 유리는 눈이 퉁퉁 부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저 딸의 어깨를 토닥여줄 뿐이었어요. 친구 정호도 왔습니다. 대학 때부터 알던 친구죠. 정호는 제 옆에 앉아 말했어요. 동만아, 많이 힘들겠다. 아니, 괜찮아. 그래도 4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속으로 많이 아프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실감이 안 났어요. 미숙이 정말 죽었다는 게 그저 어디 여행이라도 간 것 같았죠. 곧 돌아올 것만 같았어요. 조문객들은 하나같이 미숙을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했다고, 남편 뒷바라지 잘했다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미숙과 제가 알던 미숙은 달랐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아내는 잔소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제게 뭐라고 했죠. 옷 좀 제대로 입으라고, 술 좀 그만 마시라고, 담배 냄새 난다고. 저는 그게 지겨웠어요. 그래서 자주 밖으로 나돌았죠. 친구들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미숙은 그럴 때마다 화를 냈어요.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다가 제게 쏘아붙였죠. 어디서 술 처먹고 이제 들어와요. 저는 그럴 때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을 했습니다. 납골당에 안치하는 순간 유리가 또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여전히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아파트. 미숙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죠. 아내가 앉던 자리를 보니 이제야 좀 실감이 났어요.
정말 혼자가 됐구나.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죠. 미숙이 만들어둔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저는 그 반찬들을 꺼내 밥을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은 쓸쓸했습니다. 밤이 됐어요. 침대에 누웠죠.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누군가 옆에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내 없이 혼자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물을 마셨죠. 그때 문득 아내의 방이 보였어요. 미숙은 몇 년 전부터 따로 방을 썼거든요. 저의 코골이 때문이라고 했죠. 저는 아내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방. 옷장이 열려 있고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이 널려 있었어요. 침대 위에는 책 몇 권이 놓여 있었죠. 저는 그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아내의 향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서랍 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낡은 노트였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죠. 저는 그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봤어요. 첫 장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12일. 그리고 그 아래 짧은 문장 하나. 오늘 남편이 저녁 먹고 설거지를 했다. 처음 있는 일이다. 감기 걸렸다고 했더니 걱정했나 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2015년, 10년 전이네요. 그때 미숙이 감기에 걸렸었나. 잘 기억이 안 났어요. 하지만 수첩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15년 5월 8일. 남편이 꽃을 사왔다. 어버이날이라서 별말 없이 식탁에 놔두고 갔지만 나는 알고 있다. 꽃집 앞에서 30분이나 고민했다는 걸. 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꽃을 사러 갔다가 무슨 꽃을 사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성였죠. 결국 카네이션을 샀어요. 집에 와서 미숙에게 말도 없이 식탁에 놔뒀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나이 먹고 꽃을 사오다니. 미숙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꽃을 꽃병에 꽂아뒀죠. 저는 아내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첩에는 다르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수첩은 아내가 쓴 일기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일기와는 달랐어요. 모두 저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밤새 그 수첩을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미숙이 적어놓은 문장들은 모두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죠. 2016년 11월 3일의 기록을 봤어요. 남편이 오늘 회식이라고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심했다. 화가 났지만 참았다. 그래도 현관문 열고 들어올 때 비틀거려서 넘어질까봐 문 앞에서 기다렸다. 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셨죠. 집에 왔을 때 미숙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노려보고 있었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또 잔소리 시작이구나. 이 시간에 들어와요. 내일 병원 가야 하는 거 알면서. 미숙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알았어. 내일 갈게. 이제 좀 자자.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하지만 수첩에는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제가 넘어질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화가 난 게 아니라 걱정했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7년 8월 15일. 광복절이라 집에 있었다. 남편이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점심 먹으라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옛날 사진첩을 보고 있었다. 우리 결혼 사진. 눈가가 붉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왔다. 저는 그날이 기억났어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죠. 펼쳐보니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미숙과 저. 둘 다 얼굴이 환했어요. 그때는 서로 사랑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게. 저는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미숙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얼른 사진첩을 덮었죠. 들키기 싫었거든요. 점심 먹어요. 미숙이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거실로 나갔어요. 밥을 먹으면서 미숙을 쳐다봤죠. 그녀도 늙었더군요. 주름이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예뻤습니다. 수첩을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2018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남편은 잊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저녁에 초콜릿을 하나 사왔다. 편의점에서 싼 거. 그래도 기뻤다. 말없이 받아서 서랍에 넣었다. 저는 그날도 기억이 났어요. 길을 걷다가 편의점 앞 광고판을 봤죠. 발렌타인데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제야 생각났어요. 오늘이 2월 14일이구나. 미숙에게 뭐라도 사줘야 하나 싶어서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초콜릿 코너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뭘 사야 할지 몰랐죠. 결국 제일 싼 걸 집었습니다. 집에 와서 미숙에게 건넸어요. 이거. 미숙은 초콜릿을 받아들더니 아무 말 없이 서랍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죠.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하지만 수첩에는 기뻤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을까? 미숙이 좋아했다고 말했다면 저도 다르게 행동했을 텐데.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2019년 6월 10일, 딸 유리가 집에 왔다. 남편과 또 싸웠나 보다. 울면서 이야기를 했다. 남편이 애들만 챙기고 자기는 신경 안 쓴다고. 나는 딸을 위로했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나도 똑같았다고. 내 남편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다. 그 사람은 표현을 못할 뿐이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멈췄습니다. 표현을 못할 뿐이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평생 감정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었죠.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숙도 그랬을 거예요. 저처럼 표현에 서툴렀겠죠. 그래서 잔소리로 표현했던 겁니다. 걱정을, 사랑을, 관심을.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수첩을 읽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새해 첫날. 남편이 떡국을 끓여줬다. 서툴게 썰은 떡, 계란도 타버렸다. 하지만 맛있었다. 내가 감기 걸려서 누워있으니까 해준 것이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다 먹었다. 그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미숙이 감기로 알아누웠어요. 저는 부엌에 가서 떡국을 끓이려고 했죠. 요리는 처음이었습니다. 떡을 어떻게 써는지도 몰랐어요. 칼로 적당히 잘랐죠. 계란도 프라이팬에 구웠는데 타버렸습니다. 미숙에게 가져다 줬어요. 그녀는 일어나 앉아서 떡국을 먹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저는 맛이 없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얼른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첩에는 고맙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울컥하는 게 올라왔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1년 4월 5일. 오늘 병원에 다녀왔다. 검사 결과를 들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췌장에 문제가 있다고.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얼어붙었습니다. 2021년 4월, 4년 전이에요. 그때 미숙이 병원에 갔었구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가 아팠다는 것도, 검사를 받았다는 것도. 손이 떨렸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읽어야 했죠. 2021년 4월 20일, 재검사를 받았다. 췌장암 초기라고 했다. 수술을 하면 완치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수술을 거부했다. 남편에게 들키기 싫었다. 그 사람이 알면 걱정할 테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저는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췌장암. 4년 전에 이미 암이었다는 겁니까?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서 끙끙 앓았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미숙을 향한 게 아니었어요. 저 자신을 향한 것이었죠. 저는 아내가 아픈 것도 몰랐습니다. 옆에서 매일 봤는데도 몰랐어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2022년 7월 12일,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권했다. 거절했다. 남편 몰래 병원 다니는 것도 힘든데 항암 치료까지는 무리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려고 한다. 욕심 부리지 않으련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살았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숙은 혼자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에게도 딸에게도. 2023년 3월 8일,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 체중도 많이 빠졌다. 남편이 물었다. 살 빠진 거 아니냐고. 나는 다이어트 중이라고 둘러댔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때도 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말랐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나이 들면 살이 빠지는 거라고. 2024년 9월 5일, 병원에서 말기라고 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6개월에서 1년. 나는 담담하게 들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다. 집에 와서 남편 얼굴을 봤다. 여전히 무뚝뚝하다. 하지만 사랑스럽다. 이 사람과 함께한 시간들이 행복했다. 후회는 없다. 저는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작년 9월. 1년 넘게 미숙은 말기암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5년 3월 22일. 미숙이 쓰러지기 이틀 전이었어요. 몸이 너무 아프다. 오늘은 일어나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참았다. 남편 아침 차려줘야 하니까. 밥을 지으면서 계속 생각했다. 이제 곧 이별이구나. 이 사람과. 슬프지만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이 사람과 살아서 참 다행이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례식 때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이제야 나왔죠.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어요. 아내가 죽고 나서 처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병을 앓으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미숙아.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에는 제 목소리만 메아리 쳤죠. 며칠 동안 저는 수첩만 들여다봤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수첩을 펼쳤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읽었죠. 미숙이 적어놓은 문장들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수첩에 적힌 날짜를 보면 그날의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죠. 제가 잊고 있던 순간들이 하나씩 살아났어요. 2018년 12월 25일의 기록을 봤습니다. 크리스마스. 남편이 외출했다가 치킨을 사왔다. 둘이서 먹자고 했다.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남편이 맥주를 따라줬다. 말은 없었지만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일어났어요. 미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저는 현관으로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구나. 뭔가 해줘야 하나. 고민하다가 치킨집에 갔어요. 치킨을 주문하고 기다렸죠. 30분쯤 걸렸습니다. 치킨을 들고 집에 왔어요. 미숙에게 말했죠. 오늘 크리스마스잖아. 같이 먹자. 미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죠. 치킨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어요. 그저 먹기만 했죠.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 밥을 먹는 거였거든요. 미숙은 가끔 저를 쳐다봤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미숙이 그렇게 행복해했다는 걸 수첩을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다음 기록을 봤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비가 많이 왔다. 남편이 외출할 때 우산을 안 가져갔다. 점심때쯤 비가 더 세게 내렸다. 걱정돼서 남편 우산을 들고 나갔다. 경로당 앞에서 기다렸다. 남편이 나오면 주려고 1시간을 기다렸다. 남편이 나왔다. 우산을 건넸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받아서 썼다. 나는 비를 맞으며 걸어왔다. 괜찮았다. 저는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경로당에 가려고 나갔어요. 아침엔 날씨가 좋았거든요. 우산을 챙기지 않았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쳤습니다. 그런데 점심 무렵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려고 밖에 나왔죠.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미숙이 나타났어요. 우산을 들고 서 있었죠. 우산도 안 가져가고 미숙이 우산을 건넸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미숙은 우산이 없었습니다. 머리가 다 젖어 있었어요. 너는 어떡하고? 나는 괜찮아요. 빨리 가요. 미숙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우산을 쓰고 집으로 갔죠. 집에 도착했을 때 미숙은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못했죠. 그게 부끄러웠거든요. 수첩에는 괜찮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비를 맞았지만 괜찮았대요. 저한테 우산을 줄 수 있어서. 저는 수첩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미숙은 평생 저를 챙겼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죠. 아니, 모른 척했던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2020년 8월 15일에 기록이 있었습니다. 남편 생일. 미역국을 끓였다. 아침에 상을 차렸다. 남편은 별말 없이 먹었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도 안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남편이 미역국을 좋아한다는 것을. 다 먹고 나서 그릇을 보니 국물 한 방울도 안 남았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날 아침도 기억났어요. 눈을 떴더니 미역국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죠.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미역국, 반찬들, 밥. 저는 앉아서 먹었습니다. 미역국이 맛있었어요. 미숙은 옆에서 물만 마시고 있었죠. 저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어. 그 한마디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 생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언급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창피해서였을까요? 미숙은 상을 치웠습니다. 제 그릇을 보며 미소 지었을 거예요. 국물을 한 방울도 안 남겼으니까 그걸로 충분했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때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생일 챙겨줘서 고맙다고 하지 못했을까? 수첩의 중간쯤에서 특별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2022년 3월 14일, 결혼 기념일, 45주년이다. 남편은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식탁에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작은 케이크. 남편은 이미 외출한 뒤였다. 쪽지가 있었다. 45년, 수고했소. 짧은 문장. 하지만 가슴이 뛰었다. 케이크를 보며 울었다. 저는 그날을 선명히 기억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전날 밤 문득 생각이 났죠. 내일이 결혼 기념일이구나. 뭘 해줘야 하나.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미숙이 자는 걸 확인하고 조용히 나갔어요. 24시간 편의점에 갔죠. 케이크를 샀습니다. 작은 거였어요. 큰 건 부담스러웠거든요. 집에 와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썼어요. 뭐라고 쓸까 고민했죠. 결국 간단하게 썼습니다. 45년, 수고했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쪽지를 케이크 옆에 놓고 나갔습니다. 부끄러워서 미숙 얼굴을 볼 수 없었거든요. 경로당에 가서 시간을 보냈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때였어요. 미숙은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케이크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저도 묻지 않았죠. 그냥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수첩에는 적혀 있었어요. 미숙이 울었다고. 케이크를 보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미숙 얼굴을 봤어야 했습니다. 같이 케이크를 먹었어야 했어요. 왜 도망쳤을까요? 수첩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기록이 짧아졌습니다. 2023년 이후로는 몇 줄씩밖에 없었어요. 아마 미숙의 몸이 안 좋아져서 그랬겠죠. 2024년 6월 3일. 몸이 너무 아프다. 하지만 참는다. 남편 앞에서는 웃는다. 들키면 안 된다. 2024년 9월 18일. 병원에서 호스피스를 권했다. 거절했다. 집에서 남편과 있고 싶다. 2025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남편과 마지막 새해일 것 같다. 떡국을 끓였다. 힘들었지만 참았다. 남편이 맛있게 먹었다. 그걸로 됐다. 그날 아침 미숙이 떡국을 끓여줬습니다.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미숙이 평소보다 안색이 안 좋아 보였죠. 물었습니다.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요. 미숙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떡국을 다 먹고 거실로 갔죠. 그게 마지막 새해였습니다. 미숙과 함께한. 저는 그때 몰랐어요. 아내가 혼자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수첩의 마지막 기록은 2025년 3월 22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몸을 가누기 힘들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들키지 않았다. 다행이다. 이 사람이 걱정할까봐.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해서 행복했다. 투덕거리며 살았지만 후회는 없다. 사랑했다. 당신을.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미숙은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했습니다. 자기가 아픈 것보다 제가 걱정할까봐 더 신경 썼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죠. 멈출 수가 없었어요. 45년을 함께 살면서 저는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표현도 못했고 관심도 안 가졌죠. 미숙은 그런 저를 평생 참고 견뎠어요. 혼자서 병을 앓으면서도 저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한다고 했죠.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미숙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평생 잔소리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사랑했어. 미숙아.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미숙은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친구 정호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정호가 서 있었죠. 손에 소주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정호가 소주를 따랐죠. 우리는 잔을 부딪히고 한 잔씩 마셨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했어요. 미숙이 생전에 부탁한 게 있다고 했죠. 자기가 죽으면 저한테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수첩에 적힌 것 말고 또 뭐가 있단 말인가요? 정호는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딸 유리 이야기였습니다. 유리가 사실은 입양한 아이라고 했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유리를 입양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유리는 미숙이 낳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직접 봤거든요. 미숙의 배가 불러오는 걸. 하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거짓이었다고 했어요. 미숙이 꾸민 일이라고 했죠. 4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미숙은 병원에서 불임 판정을 받았대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이었죠. 하지만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 대신 미숙은 혼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양을 하기로 한 거죠. 몰래 입양 기관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갓난아기를 입양했습니다. 바로 유리였죠. 미숙은 입양 사실을 숨기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신한 척 연기를 했어요. 배에 쿠션을 넣고 다녔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배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임신했다고 말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친정에 간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아이를 낳겠다고 했죠. 저는 의심 없이 믿었어요. 미숙은 친정에서 2주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기를 안고서 딸이라고 했어요. 이름은 유리로 지었다고 했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아기를 안아봤어요. 작고 예뻤죠. 제 딸이 생긴 겁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저는 정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냐고. 정호는 미숙이 자기한테 도움을 청했다고 했어요. 입양 절차를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정호는 말렸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대요. 하지만 미숙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한 일이라고 했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숙은 저를 위해 40년 동안 거짓말을 한 겁니까? 유리는 이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어요. 정호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미숙이 평생 비밀로 하기로 했대요. 저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유리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입양됐다는 걸. 4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비밀. 정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미숙의 병 이야기를 꺼냈죠. 수첩에서 본 췌장암 말고도 다른 병이 있었답니다. 심장병이었어요. 20년 전부터 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2005년쯤이었대요. 제가 회사 다닐 때였죠. 어느 날 퇴근하고 왔더니 미숙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딸 유리가 전화를 했었어요.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갔죠. 그때 심장판막증 진단을 받았답니다. 수술이 필요했대요. 하지만 미숙은 거부했습니다. 저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였죠. 그때 저는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경쟁이 치열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죠. 미숙은 그걸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포기했어요. 약으로만 버텼답니다. 20년 동안. 정호한테만 말했대요. 병원 갈 때 동행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저는 소주를 한 잔 들이켰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어요. 미숙은 20년 동안 심장병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췌장암까지 걸렸죠. 하지만 저한테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그렇게 고생했을까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부부인데 말이에요. 정호는 대답했습니다. 사랑해서 그랬다고. 저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던 거라고 했어요. 미숙은 제가 무뚝뚝한 걸 알았답니다. 감정 표현을 못하는 것도. 그래서 더 말 못했대요.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평생 감정 표현을 못했습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해도 제대로 위로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했을 겁니다. 미숙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혼자 끙끙 앓았던 겁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 정호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미숙이 줬다고 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겉면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동만. 미숙의 글씨였죠. 편지였습니다. 미숙이 저한테 쓴 마지막 편지. 정호는 천천히 읽어보라고 하고 일어섰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미숙 옆에 있어줘서. 정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미숙이한테 고맙다고. 좋은 친구였다고 했죠. 정호가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식탁에 앉아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열면 뭐가 나올까? 무슨 말이 적혀 있을까?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가 나왔어요. 미숙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읽기 시작했죠. 동만 씨라고 시작하는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자기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거짓말한 것들이 많아서. 유리 일도, 자기 병도. 하지만 후회는 안 한다고 했어요. 저를 위한 거짓말이었으니까. 미숙은 저와 45년을 살았다고 썼습니다. 행복했다고. 투덕거리며 살았지만 좋았다고 했어요. 제가 무뚝뚝해도 표현 못해도 괜찮았답니다. 미숙은 알고 있었대요. 제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작은 행동들로 느꼈다고 했죠. 커피 한 잔,
우산 하나, 케이크 하나. 그걸로 충분했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자기와 함께 살아줘서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미숙은 마지막까지 저를 이해해 줬습니다. 표현 못하는 저를, 무뚝뚝한 저를.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또 읽었어요. 몇 번을 반복해서 읽었는지 모릅니다. 미숙의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이게 미숙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울기만 했어요. 편지를 놓지 못했습니다. 계속 안고 있었죠.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미숙도 저 하늘 어딘가에 있을까요? 저를 내려다보고 있을까요? 저는 창문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집에는 제 목소리만 울려 퍼졌죠.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수첩과 함께 서랍에 넣었어요. 소중히 보관할 겁니다. 평생. 거실 불을 껐습니다. 어두워졌어요. 저는 침대로 갔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죠. 내일은 딸 유리를 만나야 합니다. 미숙의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수첩도 보여주고 편지도 읽어줘야 합니다. 입양 이야기도 해야 하겠죠. 유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놀라겠죠. 충격받을 거예요.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미숙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유리를 키웠는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는 얼굴, 환한 미소,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미숙이 있는 곳이죠. 수첩과 편지를 가방에 넣고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1시간쯤 걸렸습니다. 납골당 앞에 도착했어요. 조용했습니다. 평일 아침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죠. 저는 안으로 들어가 미숙의 위패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미숙은 웃고 있었어요. 환한 미소였죠. 미숙아, 나왔어.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했죠.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의 수첩을 찾았어. 읽었어. 다. 너가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뒀죠. 미안해. 평생 표현 못해서. 너가 아픈 것도 몰라서. 너 혼자 힘들게 했어. 정말 미안해.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잇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했어. 말은 안 했지만 너랑 살면서 행복했어. 잔소리 듣는 것도, 너랑 투덕거리는 것도 다 좋았어. 그게 일상이었잖아. 우리의.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을 보여줬어요. 여기 봐.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잖아. 그래도 이 사람과 살아서 참 다행이었다고. 나도 그래. 나도 너랑 살아서 다행이었어. 45년이 짧게 느껴져. 더 함께 있고 싶었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미숙의 사진을 보며 눈물만 흘렸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리 일도 알았어. 정우한테 들었어. 입양한 거. 너 혼자 결정한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같이 결정할 수 있었잖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미숙이 말 안 했는지. 저는 그때 아이를 너무 원했거든요. 매일 아이 이야기를 했죠. 미숙한테 부담을 줬어요. 미숙은 제가 실망할까봐 말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 모든 걸 해결했죠. 입양을 결심하고, 거짓말을 꾸미고, 아기를 데려왔어요. 고마워. 유리를 데려와 줘서. 우리 딸 잘 키웠잖아. 예쁘고 착하게. 다 너 덕분이야.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미숙이 쓴 마지막 편지죠. 편지도 받았어. 읽었어. 너가 날 사랑했다는 거 알았어. 나도 너한테 말하고 싶어. 사랑했어.
진심으로. 말 한 번 못했지만 항상 생각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죠. 미안해, 미수가. 정말 미안해. 좀 더 잘해줄 걸. 말이라도 예쁘게 할 걸. 관심이라도 좀 더 가질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저는 평생 미숙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옆에 있는 게 당연하고, 밥 해주는 게 당연하고, 잔소리하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그게 다 사랑이었습니다. 미숙은 사랑으로 저를 챙겼어요.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걱정해주고, 그게 다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평생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았어요.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었어요. 하나하나 읽으며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순간들을, 사소한 일상들을, 투덕거리던 아침들을, 말없이 밥 먹던 저녁들을. 그게 다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소중한.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미숙의 사진을 봤습니다. 말을 걸었어요. 미숙아, 앞으로 나 혼자 살아야 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너 없이는 처음이잖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제 뺨을 스쳤어요. 마치 미숙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잘할 수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살아볼게. 너가 원하는 대로. 유리 잘 챙기고, 건강도 잘 챙기고, 혼자서도 잘 살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예전 같으면 미숙이 나와 있었을 겁니다. 신발장 앞에 서서 저를 맞아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었죠.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 조용한 거실. 저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미숙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선반 위 사진들, 화장대 위 화장품들, 옷장 속 옷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잘 살아야겠다고. 미숙이 원하는 대로. 건강 챙기고, 딸 유리 자주 만나고, 미숙이 좋아하던 일들 해보고.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미숙이 만들어둔 반찬들은 다 먹었죠. 이제는 제가 직접 해야 합니다. 요리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재료를 샀어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봤죠.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미숙이 자주 해주던 거였어요. 서툴게 재료를 썰었습니다. 손을 베일 뻔했어요. 조심하며 썰었죠. 냄비에 물을 붓고 재료를 넣었습니다. 된장을 풀었어요. 끓이면서 생각했습니다. 미숙은 평생 이렇게 밥을 해줬구나. 힘들었겠다. 하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된장찌개가 끓었습니다. 맛을 봤어요. 짰습니다. 된장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하지만 그대로 먹었죠. 밥을 퍼서 상에 차렸습니다. 혼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익숙해져야 했으니까.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죠. 보다가 문득 옆을 봤습니다. 미숙이 앉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숙아, 오늘 내가 된장찌개 끓였어. 짰지만 먹을만 했어. 다음엔 더 잘 만들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내일은 유리 만나러 갈 거야. 너의 이야기 해주려고. 수첩 보여주고, 편지도 읽어주고, 유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옆자리를 봤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었죠. 손을 뻗어 그쪽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잘 자. 미숙아,
나도 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겠죠.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죠. 시원했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숙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혼자서. 하지만 미숙은 여전히 제 곁에 있어요. 수첩 속에, 편지 속에, 그리고 제 기억 속에. 저는 평생 미숙을 기억할 겁니다. 사랑했던 사람, 45년을 함께한 사람, 끝까지 저를 걱정해준 사람,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라도 할 겁니다. 매일 아침 미숙의 사진 앞에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저는 창문을 닫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끓였어요. 2잔을. 하나는 저를 위한 거고, 하나는 미숙을 위한 겁니다. 식탁에 커피 2잔을 놓고 앉았습니다. 미숙이 앉던 자리 앞에 한 잔을 놨어요. 제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미숙아, 같이 마시자. 그렇게 말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음이 조금 편해졌죠. 저는 수첩을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을 봤어요. 미숙의 마지막 문장. 그래도 이 사람과 살아서 참 다행이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미숙과 살아서 다행이었어요. 45년이 짧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함께였으니까.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나도 다행이었어. 미숙아, 너와 함께여서.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저는 일어나 창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죠. 따뜻했습니다. 마치 미숙이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잘 살겠다고. 미숙이 원하는 대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미숙의 목까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어요.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것도 사랑이니까. 미숙을 사랑했던 마음. 그 마음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언젠가 저도 미숙 곁으로 가겠죠. 그때 말할 겁니다. 미숙아, 나왔어. 기다렸지. 이제 다시 함께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잘 살아야 합니다. 미숙이 사랑했던 이 세상에서. 미숙이 남긴 흔적들과 함께. 저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잔을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딸 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유리야, 아빠야, 오늘 시간 있니? 만나고 싶은데. 아빠, 무슨 일이에요? 할 이야기가 있어. 엄마 이야기. 너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알겠어요. 오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수첩과 편지를 가방에 넣었어요. 유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미숙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말해줄 거예요. 유리가 입양됐다는 것도, 미숙이 평생 숨긴 비밀도. 유리는 놀라겠죠. 하지만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겠죠. 미숙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유리를 키웠는지. 저는 미숙의 사진을 봤습니다. 거실 선반 위에 놓인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미숙. 미숙아, 잘 지내고 있지? 나도 잘 지낼게. 걱정하지 마. 사진 속 미숙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이었고, 사랑이었고, 그리움이었죠. 저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밖은 화창했습니다. 좋은 날씨였죠. 저는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미숙 없는 세상으로. 하지만 미숙과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미숙이 있으니까. 그렇게 저는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향해. 미숙이 남긴 사랑을 가슴에 품고.